예, 안녕하세요. 노원한나라 은혜교회 김성근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노원한나라 은혜교회에서 탈북민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저는 1997년도에 북한을 탈북을 했고요. 한국에는 2002년도에 입국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작가였고요. 어머님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보통 남한 분들은 이 정도 집안이면 좀 이렇게 부유한 집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북한은 의사라든가 작가는 이렇게 경제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일종의 명예직일 뿐이지 경제적으로는 아무 관계없는 직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집은 더 가난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90년대 후반에 고난의 행군을 맞으면서 저희 위로 누님이 3명이 있었는데 그 세 분 누님들 중에 2분이 아사로 먼저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누님은 출가를 하셨고, 그러면서 집에 부모님들과 이렇게 3명이 남게 됐는데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살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까지 다 해봤어요. 집에 있는 가산 다 내다 팔고 마지막에 책도 다 팔고 그랬지만 이렇게 먹고 살 길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저희 집에 전 재산이 밀가루 2kg가 남았어요. 이것만 떨어지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때 20대 청년이었으니까 밖에 나가 훔쳐 먹든지 주워 먹든지 해도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 길이 있는데 연로하신 2 부모님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린 나이에 2 부모님이 굶어서 돌아가시는데 이 젊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 그건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그 절망감, 그 황당함, 그건 정말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집에도 먹을 게 없고 밖에 나가도 먹을 게 없어요. 어디선가 막 이렇게 먹을 걸 구할 데가 없어요. 하늘과 땅에 먹을 걸 구할 데가 없어요. 그 황당함, 그 절망감은 정말 커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중국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너는 중국으로 가라. 이렇게 너라도 살라는 거죠. 저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라도 빨리 떠나서 이 집에 입을 덜어주는 게 그나마 도와주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탈북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에 1997년도 1월 1일 날에 떠났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제가 집이 청진이거든요. 청진역에 나가서 이제 중국으로 가자. 조국을 떠나는 마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는 일이 이제 일상적인 일이었지만 북한 사람들에게 내 고향, 내 조국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슬픔이고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청진역에 나갔었는데 당시 그 청진역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청진역이 그냥 좀 큰 빌딩 정도의 건물이었는데 그때는 북한의 기차들이 전기가 없으니까 한없이 미정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오고 언제 갈지 아무도 몰라요. 낮에 가보고 기차가 없으니까 다시 저는 집에 들어갔다가 밤에 또 나와봤어요. 밤이 되면 꽃제비 애들이 기차역에 들어와서 자요. 근데 바닥에 애들은 쭉 누워서 거의 발 디딜 틈이 없이 이렇게 누워서 자요. 그래서 그 애들을 이렇게 타고 넘으면서 이렇게 그 열차 시간표가 있는 곳으로 가야 했어요.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데 몸에서 보는 거죠.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어떤 애들은 죽어 있었고 어떤 애들은 자고 있었고 뭐 얼마나 자는 애들과 죽어 있는 애들이 비율이 얼마인지는 전 몰라요. 근데 당시에는 그게 이렇게 놀라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뭐 늘 보던 평범한 상황이었죠. 다음날 아침이면 아이들이 시체가 무지로 나와요. 이렇게 무지로 나오고
그런 제가 마지막으로 본 조국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타고 넘으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기차 시간표를 보고 앉아 기다리는데 눈앞에 한 5살 정도 되는 느낌의 한 5살 됐을까? 그 정도 남자아이가 저는 자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누워있는 거 보고 있는데 숨을 쉬는데 거품이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하지? 하고 보는데 옆에 노인이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제 마지막 숨을 쉬네? 이렇게. 그때, 그래서 마지막 숨 쉬면 저러는구나. 그 덤덤하게 바라봤어요. 그때 그 옆에는 이렇게 콩물을 파는 아주머님들이 있었어요. 어쩌면 그 콩물을 사서 이 아이한테 먹인다면 살 수도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제가 그 집을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나면 빵 5개 들고 떠났어요. 이 빵 떨어지면 저도 끝나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그걸 주면서 이렇게 중국 가라고. 그러니까 저도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형편을 떠나서 지금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가 충격이었냐면요. 그 아이를 바라봤던 제 마음이었어요. 마치 지금 여기 있는 평범한 의자를 바라보듯이 아무 느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제 옆에 그때는 대학생들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공무원들도 있었지만 다 똑같았어요. 뭐 소름이 끼치는 거죠. 살아 있었나? 내가 몸은 살아 있었는데 마음은 정말 깨끗이 죽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다가 기차가 들어오니까 그냥 기차 타고 저는 떠났어요. 국경으로. 청진은 그 북한과 중국 국경에서 멀지 않은 도시예요. 기차 타고 기차가 이렇게 고장만 안 난다면 한 2시간만 달리면 이렇게 국경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97년도 당시에는 국경 경비가 지금처럼 삼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탈북하던 시기가 아니니까 그래도 군인들이 큰 개를 끌고 다니면서 국경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경비도 서고 이러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국경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그 국경 지역에서 하룻밤을 잤어요. 이렇게 저는 국경을 넘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는 우리 어려서부터 김일성 그 숭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국경을 무단으로 넘어서 외국으로 간다는 건 곧 조국 반역 대죄악이었어요. 그래서 가다가 잡히면 그때는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로 곧장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정말 그 결단을 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생각해봐요. 20살짜리가 저거 넘어가다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라는 끔찍한 곳에 가야 되는데 쉽게 결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한테는 솔직히 뒤로 물러갈 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면서 빵 몇 개 있던 건 다 먹어버렸고 이제 집에 가봐야 먹을 게 없고 그게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 뒤로 물러갈 수 있는 자리가 있었다면 포기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점심시간에 좀 틈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점심 밥 먹으러 들어가는 그 사이. 그래 그걸 보고 그 시간에 넘었어요. 넘으며 보니까 그때 겨울이라서 강이 다 얼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음 타고 이렇게 넘었는데 넘었더니 강폭이 한 30m? 그냥 한 몇 초 동안 달리면 끝났어요. 그래서 넘은 다음에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허무한 거죠. 이 간단한 거를 못해서 저 안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냐. 당시 국경은 북한 사람들에게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정신적 장벽이었죠. 그걸 넘는다면 정말 거대했어요. 그래서 넘은 다음에 저는 중국 경비 군인들한테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저희 중국에서의 방랑 생활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산에서 헤매다가 다행히 이렇게 중국 한 농부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의지가지 할 때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그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해줄 테니까 밥만 먹여달라고. 그만 해도 감지덕지죠. 이렇게. 그래서 그 당시 중국 농부들은 일꾼은 없고 일은 많고 이러니까 좋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집에서 머슴 생활이죠. 머슴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밤 12시에 자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냐면 그 제가 소를 몰았어요. 소방목을 했는데 한국은 소를 이렇게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사료만 주는데 중국 소들은 이렇게 상가들을 뛰다니며 몰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산에서 풀 뜯어먹으면서 자라는 소들이기 때문에 이 소가 이렇게 새벽 이슬이 붙은 풀을 먹어야 살이 쪄요.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축장에 올라가려면 한 3시 반부터 일어나서 말 타고 소 몰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침 한 8시면 이렇게 소들이 배불러요. 그러면 다시 소 몰고 들어와서 그다음부터는 또 농장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담배 농장을 했는데 담배 농장이 진짜 일이 많아요. 그럼 담배도 따고 담배 널기도 하고 마른 담배 또 선별도 하고 하다가 오후 또 3시쯤이면 또 소 몰고 나가요. 또 저녁밥을 먹여야 되니까 또 나가서 소들이 좀 어두워질 때까지 다 먹고 들어오면 그러면 또 들어와서 저녁에 와서 마른 담배 이렇게 그 합격품하고 불합격품에 선별하는 작업을 하다 보면 한 12시 돼요. 그리고 자는 거죠. 그리고 대가는 밥 먹는 거. 북한에서 대학까지 졸업하고 와서 그런 모순살이를 했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은 불쌍하다, 처량하다, 괴로웠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무엇이 행복했냐면 내가 일을 해서 내 능력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북한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 20대 그 꿈이 많던 청년이 거기에 행복했다는 게 참 지금은 놀랍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추억해 보면 늘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 배불리 먹을 그 쌀밥을 원 없이 먹잖아요. 그리고 돈을 안 받으니까 먹이는 건 좀 잘 먹여줬어요. 먹고 싶다는 건 다 먹여줬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대량 탈북이 시작하면서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희 뒤따라. 근데 제가 그때 돈을 안 받은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또 고향에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으니까 돈 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이 대부분 일손이 부족한 농부들은 그런 탈북민들을 데리고 하는 데가 많았어요. 근데 돈을 달라고 돈을 계약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잡혀가요. 왜냐면 가을에 가서 돈 1,000원 주겠다, 뭐 2,000원 주겠다 약속을 하면 가을에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봐요. 주고 싶겠어요? 신고하면 그냥 경찰들이 다 데려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다 어느 날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왜 나만 남는지. 나는 돈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잡혀간 거예요. 그때 그런 걸 알고 그랬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97년도 당시에는 탈북자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취급을 했어요. 잡혀가면 거의 정치범수용소로 가다가 90년대 말부터는 생계형 탈북자는 분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아무튼 행복하게 살다가 좀 안 믿어지죠. 이렇게 그게 행복했다니까. 대학까지 졸업한 사람이 그래요. 전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겨울이 되니까 겨울이면 소를 방목 안 해요. 왜냐하면 여름에 왜 방목을 하면 이 농장밭에 들어갈까 봐 산에서만 몰고 다녀야 되는데 소들이 농장밭에 들어가면 이렇게 남이 농장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밭에 들어가면 소들이 배부를 때까지 먹어요. 옥수수를. 그러면 소들이 옥수수 배에 퍼진단 말이에요. 그럼 소들이 죽어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방목을 하는데 겨울이 되면 다 농장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다 풀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방목을 안 해요.
농장의 특성이 겨울이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저를 고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 돈 받고 계약한 사람이라면 신고를 하죠. 근데 저는 나보고는 우리 이제 일이 없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그 집에서 또 나오게 된 거예요. 탈북민 남자들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가장 힘든 게 겨울에. 겨울은 진짜 갈 데 없어요. 그 보통 뉴스에서는 여인들이 팔려다니는 이야기들이 많이 공개가 되는데, 사실 여인들은 팔려갈 때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얹혀서 살 때가 있잖아요. 물론 자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팔려간 여인들도 많았지만 대부분 자원해서 팔려가요. 그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자기 팔려가야 사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팔려가는 여인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야,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남자가 나를 데려가지 않았겠나.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광산, 중국인들도 일 안 하는데 돌가루 내는 공장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가루 공장에 갔어요. 이렇게 유리를 만들려면 이렇게 돌을 가루내서 그걸 녹여서 유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리원로를 만드는 공장이죠. 돌을 가루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가루내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마른 상태로 가루내는 데가 있어요. 이 마른 상태에서 가루내는 거는 진짜 먼지가 손을 이렇게 해서 안 보여요. 그 정도로 먼지가 많아요. 그런 데서 일을 하면 폐가 다 상하겠죠. 그걸 물론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일을 하지만 계속 그 안에 24시간 있다 보면,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일 안 해요. 그런 데서는. 뭐 몇 년 하면 폐가 다 이렇게 돌가루 쌓여가지고 고장나니까 그런 데를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중국인들이 안 하니까 가서 하니까. 그때 제가 돈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 받으면 잡혀간다 해서 또 가서 밥만 먹여주세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옆에 공장에서 일하는 중국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돈 받고 일하는데 저 사람 돈 안 받고 일하면 자기들이 인건비가 위협받잖아요. 그래서 거기 신고를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공장도 이렇게 중국인이 있는 데는 또 못 가고 이렇게 중국이 없는 데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래도 행복했다는 게, 일단은 외국 생활이 좋았고요. 이렇게 내가 꿈꿔보지 못했던 외국을 보면서 좋았고, 그래도 북한보다는 잘 먹으니까 겨울이면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었고, 그래도 몇 끼 밥 먹을 걱정은 안 하거든요. 그게 행복해서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돌가루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조선족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와서 이렇게, 그때 북한 사람이 그 돌가루 공장에 딱 3명이서 일했어요. 제가 있었고, 건능 목사님이 있었고, 그리고 허익두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3명이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와서 나는 빼고 건능이하고 허익두만 싹 빼가지고 밖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이러고 집에서 기다리는데 한참 얘기하더니 들어오더니 건능이하고 허익두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 공부하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어처구니 없어서, 야, 우리 탈북자다. 야, 공부해서 뭐 어디다 쓰는데. 전 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는 간대요. 그래서 나는 돈 벌 거다. 왜냐면 나는 빨리 돈 벌어서 보내야 부모님들이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돈 벌 길이 없을까, 이렇게 그것만 찾았지 공부는 안중에도 없었죠, 제가. 그래서 저만 빼고 건능 목사하고 익두 선생을 이렇게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거기가 최강 목사가 훈련시키는 이렇게 성경 통독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일을 하다가 또 종이공장으로 가서 또 다른 일을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을 열심히 배웠어요. 빨리 신분을 바꿔야 나는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중국어를 사생결단하고 배웠어요. 그리고 중국인 신분증도 이렇게 가짜를 돈 주고 사고 해서 중국인 신분으로 신분 세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인들이 들어가는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때는 돈을 받고 일하는 거죠. 그 연변 의란에
종이 공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공장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때도 월급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셋집에서 살면서 이제 모습이 아니죠. 이렇게 사꾼이죠. 이렇게 신분 상승한 거죠. 그래서 또 그게 또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받으면서 한 신나게 사는데 그 먼저 갔던 그 익두하고 건능 선생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1년 후에. 서로 자기들끼리는 무슨 건능 선생, 뭐 익두 선생 이런 얼마나 꼴사나운지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얘들이 왜 이러지? 뭐 잘못 먹었나 이러는데 그래서 와서 하는 말이 나보고 그 성경 공부하러 가자는 거예요. 그게 뭔데? 했더니 한참 이렇게 설명했더니 주체사상인 거예요. 뭐 김일성이를 숭배하던 거 똑같 그게 뭐 예수 이름 갖다 붙여놓고 야 그것 때문에 우리 굶어 죽다 왔다. 너 정신 차리라. 그 공부 왜 하냐? 나 북한에서 주체 철학 시컷 배웠는데 결과 이렇게 됐다. 돈이나 벌자. 했더니 막 뭐 얼마나 흥분해서 설명하는지 하나도 흥분 안 되더라고요. 흥분될 일이 없죠, 그거. 그래서 안 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열심히 뭐 돌아다니면서 학생 모집을 하더라고요.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좋은 직장이 있는데 거기 왜 가요? 그래서 하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북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서 중국말도 하고 이제는 신분증도 있고 이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종이공장 옆에 또 돌공장이 있어요. 거기로 북한 사람들이 무리지어 오는 거예요. 그 공장에만 많이 올 때는 40명씩 와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안들의 입장에서 이게 안 들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에워싸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지대를 샅샅이 수색을 하면서 북한 사람 찾아서 다 잡아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북한 사람들을 중국 공안이 잡기 시작했냐면 중국 공안들도 인간이에요. 이 배고파서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심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넘어와서 체류한다는 알면서도 냅둬요. 그냥 모르는 척 해요. 또 와서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농촌에 부족한 일을 해주고 일을 해주니까. 근데 북한에서 그때 무슨 정책을 했냐면 탈북민들이 하도 많이 도망가니까 이거 맞겠다고 처음엔 달러를 줬어요. 탈북민 한 명당 달러 뭐 200불인가 300불인가 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사람들은 돈인 거죠. 우리는 돈인 거죠, 이게. 그러다가 후에는 달러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무를, 원목을 뭐 한 입방씩 줬대요. 그러니까 공안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돈벌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없어서 못 잡는 거예요. 저희도 불안해진 거예요. 그 옆에는 같은 탈북민들이 와서 일을 하니까 또 반갑잖아요, 저는. 그래서 가서 놀았어, 걔들하고. 술도 먹고, 나 돈 있다 이러면서 술도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했으니까 이제 들킨 거예요, 저는. 너도 북한에서 왔어? 이렇게. 대충해서 우리 종이공장 사람들이 다 이게 제가 북한에서 온 거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잡혀가기 시작하면서 말을 할 거잖아요. 종이공장의 누구도 북한 사람이다. 그럼 저도 잡혀갈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나요. 밤에 갑자기 그 창장, 이렇게 여기로는 사장이 야, 공안이 너 잡으러 온다. 빨리 뛰어라 해서 그냥 야밤에 도망갈 데 없으니까 그 물펌프 탱크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밤새 앉아 있다고. 거기다 물 들어오면 죽는 거죠. 그래도 공안에 잡혀가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게 못 살겠다고 다른 데 가서 내가 이제 말도 알고 신분증도 있는데 일자리 못 구하겠어? 하고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일자리가 안 생겨요? 연변 지역 아무리 돌아다녀도 일자리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번 돈은 다 북한 부모님들한테 내보내고 수중에 돈이 다 떨어졌어요. 또 이제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또 절체절명으로 갈 데가 없어져가지고 그 익두 선생을 찾아갔어요. 저기 가면 밥은 또 먹여주겠지. 그 학교라는데
밥은 먹이고 공부시킬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밥 주냐 했더니 안쪽으로 들어간대요. 중국 내륙 안쪽으로. 그래서 제가 늘 그때 원했던 게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연변 지역은 너무 위험하니까 내륙 안쪽으로 들어가야 안전하니까. 그래서 들어갈 길이 없어 못 들어가는데 내륙 안쪽에서 공부를 한대요. 그리고 밥은 원 없이 먹여주고 뭐 좋다는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친다니까 그건 됐고 일단은 안쪽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서 그 안쪽 분위기 봐서 자리를 잡자. 익두 선생을 따라서 동독반에 들어왔어요.